스페인 문명여행 제9강은 영광의 뒤편 유럽의 변방으로 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는 페르난도 2세와 이사벨 1세 부부가 결혼을 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출발했다. 이렇게들 알려져 있죠. 그거의 정점인 때가 언제냐면 알함브라 칙령이라 할 수 있죠. 1492년 그라나다에 있던 마지막 무어 왕국을 몰아내고 그 땅에 살던 무어인 또는 유대인을 개종을 하든지 떠나라 라고 했던 게 아람브라 칙령이죠. 그러고 나서 많은 이들이 이 땅을 떠났습니다. 무어인들은 주로 북아프리카를 갔고 유대인들은 이탈리아로 가거나 아니면 오스만 제국 이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개종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개종자를 마라노라고 불렀는데 이 마라노들이 제대로 좀 개종을 했는지 신앙에 확인을 하죠. 그 확인 방법이 뭐였을까요? 돼지고기를 먹는지 안 먹는지를 봤던 거죠. 그렇다면 이 왕가에서 이런 무어인들 또 유대인들을 떠나게 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당시에 경제력을 준 사람들이 무어인과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럼 경제력이란 게 뭐예요? 뭐 상업적인 능력도 있지만 토지가 있잖아요. 그 토지를 빼앗기 위한 목적도 상당히 컸죠. 결국은 무어인과 유대인이 남긴 토지의 대부분은 왕가 소유가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무어인들은 떠나거나 개종을 해서 개종한 사람들을 모리스코, 유대인 개종자는 마라노라고 불렀습니다. 영광이 있으면 또 그 뒤에 몰락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거죠. 그 알함브라 칙령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서 펠리페 3세 때가 오면 이 사람도 이 개종자들을 추방을 시킵니다. 사실은 개종해서 잘 살고 있었는데 이들의 또 재산이 탐났겠죠? 또 이때는 종교재판소가 아주 흥행을 했어요. 북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북유럽 지방에 개신교가 막 번성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개혁에 의한 반작용이 일어나게 돼서 이베리아 반도는 카톨릭을 지지하는 아주 보루처럼 여겨지게 된 거죠. 그런 겸사겸사해서 필리페 3세는 필리페 2세부터 그랬군요. 필리페 2세는 모리스코를 개종하고 확실하게 개종을 했는지 증거를 보여라 라고 하고 아니면 추방을 시키다 보니까 이들이 저항을 하게 됩니다. 1609년 필리페 3세 시절에는 대략 30만 명이 모리스코가 그라나다를 중심으로 살아 있었는데 아랍어를 못 쓰게 하고 또 그들의 어떤 습관들을 못하게 하니까 저항을 하거나 아니면 떠날 수밖에 없었겠죠. 모로코로 이주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발생한 문제가 있었어요. 이 모리스코들이 동부지방에 많이 있었는데 이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농사지을 인력이 부족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경제에 여러 가지 이제 구멍이 생기게 된 거죠. 하지만 이 무어인들이 오랫동안 남겨놓은 영향으로 인해서 이베리아 반도에는 아랍어의 흔적도 있고요. 사람들의 외관도 달라졌죠. 왜냐하면 혼혈이 생기게 마련이고요. 또 성당의 건축 양식이 남아있다 그랬죠. 이거를 무데하르 양식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또 공예품 같은 것에도 이 모리스코들의 영향이 이베리아 반도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이 유대인들 또 무어인들을 추방한 것이 스페인이라고 하는 이 이베리아 반도의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이 이베리아뿐만 아니라 이 유럽 지역에 무관용 정책을 폈던 여러 나라들이 이 경제적 부침을 겪었습니다. 자, 그 사건들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1492년에 이사벨 여왕이 알함브라 칙령을 통해서 무어인과 유대인을 추방을 했죠. 그리고 100년쯤 후에 이 사람들의 주축에 의해서 네덜란드 공화국이 수립됩니다. 왜 네덜란드 공화국이 수립됐냐면 이 지역, 여기 저지대인데 사람 살기 어려운 그 땅이었어요. 그 땅을 개척해가지고 이제 추방된 사람들이 주로 많이 거주하게 됐는데 이곳에는 종교 자유를 찾아서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주축으로 뭉쳐가지고 서인도 회사, 동인도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식민지 개척을 하게 되고요. 1598년에는 낭트 칙령, 프랑스에서 위그노, 프랑스의 개신교를 위그노라 불렀는데 이 사람들을 종교자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잠시 평화가 와요. 그러다가 1685년에 루이 14세는 종교자유를 박탈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학살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남은 위구노 100만 명이 외부로 이주하는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네덜란드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도 경제인들 중에 상당수가 네덜란드 이동을 하고 에스파냐에 있었던 많은 경제들도 네덜란드 이동을 함으로써 결국 이 패권이 처음에 에스파냐에 있다가 프랑스에 있다가 네덜란드로 가게 되는 거죠. 서인도에서 동인도에서 굉장히 잘 되게 되고, 그리고 네덜란드에서도 독립한 이후에 이런 그 개신교를 따르던 아니면 유대인들을 상당히 많이 또 추방을 했어요. 그 유대인들이 또 어디 가겠어요? 신대륙으로 가거나 아니면 당시에 잉글랜드에서 유대인들을 많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패권이 이 잉글랜드로 넘어가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물론 이런 패권이 단순하게 유대인 이동 때문이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에스파냐에도 패권이 네덜란드로 넘어가고 네덜란드 패권이 잉글랜드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아메리카로 넘어가게 된 상당한 영향에 있어서 이런 유대인의 이동에도 영향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에스파냐 몰락에 상당한 기여를 한 첫 번째 사건을 보면 이렇습니다. 네덜란드 독립전쟁입니다. 이 네덜란드, 오늘날의 네덜란드보다는 훨씬 큰 벨기에까지 합친 이곳을 흔히 저지대 국가라고 불렀어요. 여기는 합스부르크령이었죠. 합스부르크의 막시밀리안 1세가 요 합스부르크령 네덜란드와 부르고뉴 그리고 오늘날 오스트리아 헝가리까지 이렇게 제국이 있다가 손자 카를로스 1세가 에스파냐와 함께 다 가지고 있었죠. 그러고 나서 페르난도 2세 때는 이 저지대 국가와 에스파냐를 갖고 있는 요 상태였는데 요 합스부르크령 네덜란드에 종교자유를 찾아서 온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영위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카를로스 2세, 에스파냐 말로는 카를로스 2세고 합스부르크 말로는 카를 5세죠. 이 사람은 카스티아의 국왕이었고 아라곤의 국왕이었고 아메리카의 국왕이었고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였고 부르고뉴의 국왕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저지대의 개신교 사람들이 또는 유대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모여들게 된 거죠. 이들을 당연히 에스파냐의 왕들은 억압하려고 하는 정책을 폈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 라인강 하구 저지대에 바다보다 낮은 지대였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 적합한 땅은 아니었죠. 근데 뭐 이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을 개척을 해가지고 여기에 높은 제방을 쌓고 그 풍차를 만들어가지고 물을 빼서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만들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 에스파냐 왕국에서 이곳을 이제 박해를 하니까 에스파냐에 다행을 해서 독립전쟁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그 독립전쟁의 주역이 오라네공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독립운동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네덜란드의 색깔이 뭔지 아세요? 오렌지죠. 지금도 네덜란드는 왕정이긴 한데 사실상 독립공화국으로 오랫동안 이제 있었죠. 그래서 이 네덜란드가 오렌지가 된, 네덜란드의 상징이 오렌지가 된 이유는 바로 오라네공을 주축으로 독립전쟁을 하고 에스파냐를 몰아냈기 때문에 오렌지색이 정해지게 된 겁니다.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이 네덜란드 지역이 점차적으로 에스파냐에 저항을 해가지고 전쟁을 막 하고 있었어요.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을 하죠. 여기에 에스파냐가 흔히 무적함대라고 불리는 아르마다를 보내죠. 1588년 에스파냐는 아르마다 인벤치브리를 파견합니다. 사실은 무적함대인 적은 없는데요. 이 무적함대란 말은 영국 사람들이 붙인 거예요. 어쨌든 이름은 아르마다 인벤서블이에요. 보내가지고 이 네덜란드를 제압을 하고 또 네덜란드를 영국이 잉글랜드가 도와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군을 배에 태워서 잉글랜드에 상륙을 시켜가지고 잉글랜드를 쳐부수려고 이 전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에스파냐는 22척의 전함과 108척의 무장 상선이 에스파냐를 출발해서 네덜란드 지역까지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에스파냐 상선이 잉글랜드의 이 해군에 비하면 훨씬 더 압도적인 전력을 갖고 있었죠. 하지만 잉글랜드는 신기술이 있었고요. 또 온갖 배들을 다 모았어요. 해적들도 이 엘리자베스 1세가 모아가지고 결국은 아르마다와 한판 겨뤘는데 제대로 싸움이 붙기도 전에 이 에스파냐 함대가 북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북해를 항해를 해서 잉글랜드 또는 브리튼 섬을 한 바퀴 돌아가지고 스콜랜드 북쪽으로 해서 돌아 나오다가 대부분의 함대가 폭풍우를 맞아가지고 파괴가 되죠. 그러니까 싸움은 제대로 된 적이 없는데 결국은 잉글랜드는 승리하지는 않았지만 패한 나라는 있었죠. 에스파냐 함대가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게 된 거고, 이 해전의 승리 이후에 영국이 이 해전의 강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 엘리자베스 1세, 그 아버지 헨리 8세 때까지는 잉글랜드 또는 영국이 이렇게 해군의 강자로 되지 못했었거든요. 사실 영국은 굉장히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요 시점 이후로 에스파냐는 점차적으로 몰락을 하고 잉글랜드는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던 거고, 이후 네덜란드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지역으로 변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80년간의 전쟁을 통해서 에스파냐는 네덜란드를 잃어버리게 되는 사건이 이게 중요한 일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지도를 보시면 네덜란드 지역은 개신교의 땅이 된 거고, 그러니까 원래 네덜란드 저지대는 오늘날의 벨기에와 네덜란드가 하나의 합스부르크 왕가 이제 통치하는 지역이었는데, 남부 지역은 캐톨릭 지역으로 남고 북부 지역만 개신교 내지는 여러 종교인들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그걸 이제 나누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북쪽은 네덜란드로 독립을 하고 남쪽은 합스부르크 지역으로 남아 있었는데 여기 이제 캐톨릭 지역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벨기에라는 나라도 지금 보시면 북쪽에는 네덜란드어를 쓰는 사람들이 살고 남쪽에는 프랑스어를 쓰는 사람들이 살아요. 요 시대부터 그렇게 이제 분리가 되었던 거고, 자, 이 네덜란드 독립전쟁이 일어나던 그 시점에 이 중요한 일이 있었죠. 결국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그것이죠. 사실 유럽 역사에서 이 종교개혁과 그에 뒤인 여러 사건들이 유럽을 바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유럽 전체가 로마 카톨릭의 하나의 권역이었다면 1518년 루터가 비텐베르크 반박문을 한 이후에는 캐톨릭 권역과 개신교 권역으로 나눠지게 되는 중요한 일이 이게 된 거죠. 또 루터뿐만이 아니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활동을 했던 칼뱅이라는 사람도 중요한 역할을 했죠. 이 사람으로부터 장로교가 생기게 된 거고, 이 사람이 만든 장로교가 나중에 스코틀랜드로 건너가서 스코틀랜드 장로교가 되고, 그 스코틀랜드 장로교가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 장로교가 되고, 그 미국 장로교가 한국의 장로교까지 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북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개신교 세력들이 많이 등장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때 1555년에 아우크스부르크 종교회의에 의해서 제후가 종교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뭔가 변화가 돼요. 여러 지역에 이제 종교 집단들이 생기니까 이거를 그대로 둘 수는 없고, 각 지역을 다스린 영주들이 내가 통치하는 지역의 종교는 이거다, 난 캐톨릭이다, 난 루터파다, 나는 켈뱅파다, 이렇게 종교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바뀌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프랑스에서는 개신교를 인정을 했다가, 그게 1561년이에요. 그리고 한 10년쯤 후에 성 바르톨로메 확살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다시 개신교를 인정하지 않죠. 많은 개신교들이 잉글랜드나 아니면 네덜란드로 이제 피난을 또 가게 된 거고, 또 낭트 칙령에서 또 인정을 했다가 그 다음에 루이 14가 다시 박해했다가, 뭐 프랑스에서는 이런 일들이 이제 반복 이제 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유럽에 있었던 가장 참혹한 전쟁, 사실은 30년 전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1차 대전이 벌어지기 전에 가장 크게 벌어졌던 유럽 역사에 가장 중요했던 전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30년 전쟁입니다. 주로 오늘날의 독일 지역에서 벌어졌던 일인데요. 이게 왜 생겼냐면
그 당시까지도 종교 자유는 없었죠. 개인이 종교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는 없었어요. 군주만 종교 선택권이 있었고 군주에 속한 백성들은 오로지 군주가 정해진 종교만 가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점차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은 오로지 로마 카톨릭이고 영국에는 헨리 8세가 성공회라고 부르는 잉글랜드 국교회를 세웠죠. 스위스에는 칼뱅파 교회가 있었고 보헤미아, 오늘날 헝가리 쪽에 체코, 헝가리 이쪽에 이제는 보헤미아 루터파 교회가 있었고 북쪽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이쪽에는 루터파가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신교회로 자리 잡게 되는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하지만 이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여기에 중간에 있는 많은 그 영주들이 있었죠. 이 독일 지역은 여태까지 절대 권력이 생기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헝가리 쪽에는 합스부르크라고 하는 강력한 권력이 생겼지만 오늘날의 독일의 중부, 남부에는 여전히 작은 권력들로 나눠져 있었던 시대였죠. 그래서 이 군주들이 사실은 종교전쟁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패권을 위해서 이제 싸움을 벌이게 된 겁니다. 물론 역사적으로는 싸움의 계기는 보헤미아라는 곳에서 이제 처음 시작이 됐는데 원래 보헤미아는 루터파가 많이 퍼졌던 그런 곳이죠. 그곳에서 군주가 처음에는 신교를 지원을 했다가 그곳의 군주가 다시 또 신교를 탄압을 하게 되고 내 백성들은 오로지 로마 카톨릭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 지역민들이 그걸 견디지 못해가지고 황제가 보낸 사신들을 2층에서 던져버리는 이런 사건을 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각 군주들이 로마 캐톨릭 진영과 개신교 진영으로 나눠가지고 싸움을 벌어지게 되는데 초기에는 스페인과 합스부르크라고 하는 거대 왕국이 지원한 바람에 구교가 우세를 했어요. 그런데 북쪽에 있던 덴마크와 스웨덴이 개신교 측에 참전을 하는 바람에 신교와 서로 대응을 하게 됐죠. 근데 이때 프랑스는 사실은 구교 측이잖아요. 근데 프랑스가 신교 측에 참전을 합니다. 신교 측을 지원해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전쟁이 아니라 사실은 정치전쟁이라는 게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백중세를 치게 됩니다. 이 전쟁이 백중세가 되면 어떻게 되죠? 그냥 죽고 죽이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독일 지역에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독일 지역 인구의 거의 절반이 사망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고요. 이때는 무슨 병참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주로 용병들이 싸우는데 용병들한테 월급을 잘 못 주는 이런 영주도 꽤 많았거든요. 그러면 용병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지역을 약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을 다니면서 온갖 뭐 식량과 보물들을 다 뺏어가겠죠. 그러니까 거기 살던 백성들은 뭐 굶어 죽거나 뭐 칼에 찔려 죽거나 그렇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라지게 된 거고요. 결국은 이런 전쟁을 통해서 백성들만 죽는 게 아니라 제후, 영주, 기사계급도 많이 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프랑스라고 하는 그 지역은 워낙 평원 지역에서 일찌감치 프랑스 왕권이 강력해졌기 때문에 여기에 제후와 영주들이 많이 이제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독일 지역은 많은 나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 창칼을 많이 쓸 줄 아는 기사, 영주 계급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이 잘 안 됐었죠. 근데 이 사건을 계기로 오랜 분리의 문화가 독일 지역으로 탄생하는 계기가 되죠. 그러니까 위에 지배층이 자꾸 줄어들면 결국 힘 있는 어떤 나라가 통일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프랑스가 이렇게 통일적으로 만들어진 계기는 십자군 원정이었거든요. 십자군 원정 시절에 이 프랑스 기사들이 주로 십자군에 갔어요. 근데 갔는데 반 이상이 돌아오지 못했죠. 그러니까 어떤 큰 땅을 갖고 있는 영주가 십자군에 가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영주가 그걸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제 그렇게 커졌는데 이 독일 지역의 영주들은 요 30년 전쟁을 통해서 많이 숫자가 줄어들어서 요 30년 전쟁이 지난 한 200년쯤 후에는 독일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요 30년 전쟁부터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때 가장 많은 자금을 투자한 왕이 어디냐? 스페인 합스부르크 가문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럼 그 자금이 어디서 왔어요? 예, 신대륙에서 캐왔던 은. 이것이 결국 이 전쟁에 많이 투입이 되고
그럼 은이라는 게 뭐가 없어지는 뭐 식량이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 투입됐으면 그 은이 어딘가로 막 흘러가겠죠. 가장 자유로운, 가장 경제가 잘 돌아가는 데로 흘러가겠죠. 그러니까 그게 네덜란드로 가고 또 네덜란드에서 잉글랜드로 가고 그래서 그 잉글랜드의 뭐 서인도 회사, 동인도 회사들이 그 은을 가지고 인도로 가고 인도네시아로 가고 중국으로 가서 또 물건을 사게 되고 이렇게 이 전쟁을 통해서 흘러다니는 은이 결국 경제 패권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전쟁은 종교를 앞세운 정치 이득을 위해서 많은 이들이 희생이 되어야 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30년 전쟁이 끝남으로써 오늘날 종교 분포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왼쪽 그림은 1054년경의 종교 분포예요. 혹시 많은 분들이 캐톨릭 또는 로마 카톨릭 이런 거를 좀 헷갈리세요. 아니면 잘못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원래 3세기, 4세기경에 우리 이제 기독교라고 번역되는 종교가 사실은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324년에 니케아 공의회에 의해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기독교가 만들어지거든요. 그 로마 제국에서 만들어진 종교를 캐톨릭이라 부릅니다. 캐톨릭이라는 것은 보편이라는 뜻이에요. 보편 교회가 이제 4세기경에 로마 교회에서 만들어져요.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동로마, 서로마로 분리되면서 교회도 분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의 교회는 로마 카톨릭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에서 동로마 교회는 정통 카톨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용어는 로마는 로마 카톨릭이고 콘스탄티노플에 있었던 교회는 정통 카톨릭, 그래서 오르톡스 카톨릭이라고 부르고요. 저쪽은 로맨 카톨릭이라고 부르는 게 정확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4세기경에 탄생했던 종교가 캐톨릭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 로마 카톨릭 그냥 캐톨릭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어찌 보면 잘못된 용어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는 건 로만 캐톨릭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054년에 로만 카톨릭이 있었고 오르톡스 캐톨릭이 있었다. 그 오르톡스 캐톨릭이 지금 뭐 러시아의 종교회, 그리스 종교회, 불가리아 종교회 이렇게 있겠죠. 이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30년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어느 정도 종교 자유가 주어져 있지만 그래도 권역별로 사실 상당히 많이 나눠져 있죠. 그래서 로만 캐톨릭 지역은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가 되는 거고 루터교, 잉글랜드 성공회, 장로회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북방 지역에 이렇게 자리 잡게 되게 되는 겁니다.